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햄프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HEMP, 햄프. 하자드 앤드 이펙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햄프의 햄프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약어입니다. 또 햄프는 다른 뜻도 있죠. 대마라는 거. 여러분들 대마 같은 거는 별로 잘 모를 거야 아마. 대마 이파리도 피는 사람도 있고 그래, 담배처럼. 그래서 햄프 하면은 잘못하면 왜 대마에 대해서 가르치나? 근데 그 햄프가 아니고 Hazard and Effect Management Process의 준말입니다. 햄프는. 오늘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첫 번째 과정 소개하고, 그 다음에 위험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기반 위험관리, 요 슬라이드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핸드아웃에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과정 소개와 위험관리 패러다임 변화 및 위험성 평가 기반 위험관리에 대해서 오전 강의가 될 것이고요. 이 패러다임 변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크게 세이프티 하면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테크니컬 세이프티가 있고, 그다음에 BBS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BBS는 Behavioral Based Safety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은 공장에서 설계 때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Behavioral Based Safety는.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전고리 해고해야 되죠? 추락 방지, 그 다음에 낙하 방지, 이런 것들이 다 Behavioral Based Safety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시 되게 되는 게,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시저도 중요하지만. 하드햇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Behavioral Based Safety 쪽에는 많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 Technical Safety 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Process Safety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한 Loss Prevention이 들어갑니다. 거기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이게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혹이 달립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요거 있는데, 요게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테크니컬 세이프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프로세스 세이프티, 로스 프리벤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근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면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야 돼요. 위험성을 평가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새로 나온 단어가 BBS는 금방 설명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게 리스크란 말이에요. 리스크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프리퀀시에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크기, severity를 곱해준 값이에요. 이거는 다시 쓸게요. 프리퀀시.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험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모르고는 지금 참 이제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라든 간에. 그래서 보면은, 본론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안전을 설계를 하는 방법을 보면은, Descriptive Design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Descriptive Design이 있고, Performance Design이 있어요. Performance Based Design, PBD. Descriptive Design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닉네임이 Recipe Based Design이에요. Recipe가 뭐예요? 요리할 때 조리법이죠. 그래서 설탕 한 숟가락, 소금 한 숟가락, 만능 간장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참기름 넣고. 하려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게 descriptive base예요. descriptive를 구속하는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아스메 코드 뭐 이런 모든 코드들이 대부분 다 디스크립티브 디자인이에요. 그걸 따르면 되니까. 그러나 퍼포먼스 베이스 디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이 많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 베이스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 베이스 디자인을 할 때도 앞에 붙는 말이 리스크 인폼드 혹은 리스크 베이스드 퍼포먼스 베이스 디자인 뭐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나갈 길이에요. 물론 그 기반에는 디스크립티브 디자인에 대한 날리지가 없으면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 베이스 디자인은 거의 한 10% 이상 가진 않아요. 대부분 다 디스크립티브 디자인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플랜트 스페시픽 컨디션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또 밸류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는 퍼포먼스 베이스를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베이스 어프로치 하면은 됐지 왜 앞에 또 리스크 인폼드가 들어가느냐. 그 퍼포먼스 베이스가 얼만큼 안전한지 모르잖아요. 얼만큼 위험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How safe are we safe? 얼마나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하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를.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패러다임 변화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위험 관리 패러다임에, 여러분들 패러다임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용어에 무식하면 안 돼요. 새로운 분야 가면, 제가 이제 원자력 분야 가서 한참 어려웠었던 게 전부 약어로 얘기하고 지네들 말로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의사들이 그랬죠. 병원 가면 막 갈겨 써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패러다임은 뭡니까? 근데 이건 문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제가 아는 패러다임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라는 10분, 20분이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 이상, contemporary라는 뜻이에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거를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쿤이라는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패러다임 하고 많이 쓰는데, 패러다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인정한 방법이구나, 솔루션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험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법적 규제가 있어요. The rule of law 해가지고 아주 쉽죠. 이거는 법에서 정해서 그걸 위반하면은 제재를 하고 그런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법적 규제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법적 규제의 대표적인 거는 교통안전. 그죠? 그것도 잘 안 지키더라고요. 요새 그 정지선 넘어도 한참 하더니 또 요새는 안 하고. 아무튼 법적 규제의 특징을 보면은 잘 알려진 거예요. 잘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하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에이비안 인플루엔자나 그 다음에 머스나 이런 거 법적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가 지금 제 3대까지 와가지고 무슨 병도 고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나노 테크놀로지의 위험성도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노 파리클이 너무 작기 때문에 브레인셀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대요. 폐기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살려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거꾸로 인류에게 재앙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브레이크라고 많이 놀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증기기관차가
처음 발명이 됐을 때 최대 속도를 정합니다. 야, 이거 몇 킬로로 할까? 그때 그 리미테이션을 정하게 된 그 팩터가 뭐였었냐면 증기기관의 엔진의 성능이 아니고 브레이크 시스템의 성능이었었어요. 실질적으로 80km 이상 달려도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그 당시에는 그거를 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시멈을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전, 이것이 그 어떤 그 발전을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분야가 있을 때 그걸 정하게 되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건물에 대한 화재도 공부를 했었는데 건축가 쪽의 교수님이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대 건물의 높이는 몇 층일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100층이 넘었으니까 뭐 150층이요, 200층이요, 뭐 250층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답은 몇 층인 줄 아세요? 그게 어떤 그 모니먼트가 아니고 워싱턴 모니먼트처럼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고 사람이 그 거주를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조형탑이 아니고 사람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높이가 그 인간이 질 수 있는 최대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파이어 프로텍션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면은 살아남아야 되겠죠. 초고층도 아니지만 고층 건물에서 화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각자가 느낀다는 건가? 선각자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이 최초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형각 빌딩이라고 아세요? 내가 중학교 때 거기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 불이 나가지고 한 250명 죽었나?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최고 금메달이었는데 브라질한테 뺏겼지. 상파울루에서 또 일어나고 한 300명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금메달 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법적 규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오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정말 나라가 발전하려면 골고루 발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새 지진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지진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울산에서 가서 발표를 하고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진 위험성 평가. 왜냐하면 이제 위험성 평가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진이 됐든 뭐 홍수가 됐든 앞에 오는 거는 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해갖고 지진에 의해서 망가지는 그런 모드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제가 전문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독학을 해가지고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울산시의 어떤 분이 시의 공무원이 그러더라고. 발표 한 번 더 해줄 수 있니? 자기네들 사람 모아낸다고. 그 대신 조건이 있대. 지진 위험성 평가라고 하지 말고 지진 안전 평가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위험성 평가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어때요? 안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전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위험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위험한 면이 있었어? 하고 대상이 틀리게 돼요. 말하는 거에 따라서. 제목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예명을 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규제는 잘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 한다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보험적 관리, Insurance Based Risk Management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보험을 안 들고 지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특히 석유화학 공장에서 한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 PSM 도입하기 이전에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보험료가 한 300억 이상 나갔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간지 모르죠? 지금 뭐 더 나가겠지. 그런데 보험을 우리나라에서는 1차 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을 외국 회사한테 들어요. 로이드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왜냐하면 보험료를 지불해 주려면 돈이 모자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재보험도 이제 좀 커져야 되는데 재보험 돈이 없으니까 재보험을 외국 회사에 해야 되는데 재보험 회사에서 한국
석유화학 공장 보험 안 들어줘 하고 무보험 사태가 3개월 이상 갔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불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데 보험 없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타파한 게 좋다. 그럼 우리도 PSM 같은 프로세스 공정안전 관리 같은 거를 제도화할 테니 보험 들어주셔 해가지고 다시 보험이 들어가지고 온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인슈런스 베이스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또 하나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HPR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쪽에다 쓰면 저쪽에 있는 분들이 좀 HPR은 뭐의 약자냐면 Highly Protected Risk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PR 인더스트리라고 해요. 그 HPR 인더스트리에 속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랑은 틀리게 상당히 그 프로텍션을 많이 겁니다. 우리 이제 햄프에서 실습할 때 프로텍션에 대한 그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들어줘요. 우리 건강보험은 어때요? 건강보험조차도 뭐 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 이유는 사고가 안 나면은 보험회사 돈 벌잖아요. 돈을 안 돌려주면은. 마찬가지로 이 HPR 인더스트리에서의 보험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포트를 상당히 강하게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폭발 나고 막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 석유화학 공업이 굉장히 이제 내려갔어요. 그랬을 때 돈이 모자르니까 보험도 뭐 많이 못 들고 보험료도 줄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포트를 제대로 못했어요. 검사도 못하고 뭐 인스펙션도 안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여파로 그 PSM이라고 오샤에서 1910-119라는 연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볼런타리로 했거든요. 근데 법을 만들어서 공정안전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베이스드 리스크 매니지먼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슈런스에 디펜던트 하는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인 것 같아요? 보험에 굉장히 많이 의뢰를 의지하는. 아까 뭐 석유화학 공장도 그렇긴 하지만 그 항공 산업이 그래요. 공중에 떠 있을 때 물론 이제 정비고 뭐고 굉장히 철저히 하지만 그래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적습니다. 다 죽는 거야. 그 사람들을 비행기 값, 그다음에 승객에 대한, 패신저에 대한 그런 보상 이런 것들은 보험이 없으면 아마 하지를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란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관리. 이건 뭐냐면은 지금 사고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거를 다 만족시켰다고 그래갖고 이게 그래 너는 잘못 안 했어 라고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법에서는 요구 안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떤 그 형사 책임을 받아야 되나요? 알면서도 얘기들 하나도 다 말하시네. 이 베스트 프랙티스는 법에서는 사실은 미니멈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잡한 공정이고 복잡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다 얘기를 합니까? 물론 API 코드 같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고 그 오일 앤 가스 쪽에서 그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옆에 공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했어. 그러면 이게 책임 회피가 되는 거예요. 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안 했다 해가지고 그 코트에서
보상 책임을, 배상 책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변호사들이 무지 많이 나와 있는데 다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 산업안전 쪽에 케이스 쪽에 가서 좀 이게 변호사들이 일을 하면은 오너들도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안전하게 할 거예요. 텍사스 A&M에 가면은 메리 제이 오코너라는 그 세이프티 센터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가보면은. 근데 그게 메리 제이 오코너가 사람 이름인데 메리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원과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배상도 받고 뭐 하다 했는데 그 돈으로 배상받은 돈으로 그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우리는 한 3억 주나 요새? 4억 주나? 사람 하나 죽으면? 물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미국엔 징벌적 보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그 옥시 문제 나오면서 징벌적 보상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 최선의 위험 관리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베스트를 안 하면은 법원 가서 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법대 나온 사람들이 부동산만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검사 돼가지고 땅 사고 이런 것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를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어. 안전 쪽도 공부하고 하면은 이게 항상 도전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야 그냥 보험 들어놓고 사고 나면은 그냥 해줘. 그건 뭐 몇백억 들여서 안전장치 하냐 그냥 됐어. 지금 있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에서는 뭐 2인 이상 사망하면은 그 업주 구속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단위 공장으로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공장장이 구속되게. 오너는 안 하고.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최선의 위험 관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징벌적 보상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위험 관리, Cultural Risk Management. 여러분들 PSM 적용해요? 공장에서 지금 EPC사들 빼고 공장에서 오신 분들 있죠? 그러면 그 산업안전보건법 49조 2항인가? 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액티비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원활하게 액티브하게 지금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 관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P등급, S등급, M등급? M등급이 제일 낮죠. 근데 P등급은 우린 정말 100% 잘하고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Cultural Risk Management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Cultural Safety Culture가 바닥에 깔리고 그 다음에 한 단씩 올라가야 돼요. 그 Safety Culture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오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칠레 광산에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새 뭐 특검에서 얘기하고 뭐 하는 거 뭐 7시간 얘기 나오는데 칠레 광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광부들이 묻혔을 때 대통령은 외신 기자를 다 모아놓고 전 세계에 공포를 한 거예요. 커미트먼트를 한 거예요. 물론 광산 현장에 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도와줘라. 나는 이 밑에 갇힌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고 살려내겠다. 물론 그 갱도 안에 갇힌 사람들 얘기 그 대통령의 얘기를 들었지. 그 다음에 진짜 전 세계에서 그 얘기 듣고 전문가들이 달려간 거야. 거기 살려주려고. 그래서 이런 커미트먼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 ISO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왜 벽에다가 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커미트먼트예요. 왜? 그걸 붙여놓음으로 해서 내가 요거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야, 그 돈 든다고 막어. 그럼 저걸 보시오 하는 거야. 이 오너가 저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공장장이 왜 막냐 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탑 매니지먼트에 그게 나라가 됐든 사기업이 됐든 그 커미트먼트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커미트먼트 해놓고서 사고 났는데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일차로 가야지 거기. 그래서 이 안전 문화에 대해서는 그 다음엔 리더십이에요.
그 밑에 60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평상시에 야 가서 뭐 사와 나 오늘 아프니까 먼저 갈게 이런 걸 안 하고 솔선수범해서 동료들을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다 따른 거예요. 사실은 뭐 참치캔 이거 오늘 먹을까 말까 이런 것까지 다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민주적으로. 그래서 다 살아나왔죠. 거기서 60일 만에. 물론 물도 있었고 근데 먹을 거는 조금밖에 없었어. 그런데도 다 살아나왔어요. 살만한 데서도 죽고 죽을 만한 데서 다 살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하는 위험관리. 이게 오늘 화두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앞으로의 그 패러다임은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하는 위험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때 그 우리나라 학회도 있고 외국 학회 같은데 협회나 학회 같은데 멤버가 되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신 거예요? 아니면 손바닥 보신 거예요? 어느 학회 멤버세요? 아스메. 오케이, 이제 기계 쪽이시구나. 오케이, 그거 중요하고. 이제 안전 쪽이면은 소방 쪽이면은 화재방어 쪽이면 NFPA, 그 다음에 뭐 이런 쪽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이제 위험성 평가가 근거로 하는 위험관리다 했을 때 또 좋은 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SRA라는 데가 있어요. Society of Risk Analysis 해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라이브러리에 가면 여러분들 보고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IRGC라고 해갖고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이라는 데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서는 이제 좀 더 정책적인 걸로 해서 어떤 그 화이트 페이퍼를 각 분야의 리스크에 대한 화이트 페이퍼를 많이 발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런 공부를 해야지 살아남는 게 될 날이 온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